3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당신이 검사냐? 상갓집에서 대검찰청 선후배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벌어진 소동, 상갓집 항명이다, 추태다, 이렇게 불리면서 일파만파 파문이 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모레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핫소리와 속 인터뷰에서 관련한 내용 다루겠습니다. 검찰 내부 사정의 발견, 이재화 변호사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진 않고 독자적인 작전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2부에서 만나보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속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를 외쳤던 이희수 한양대 특훈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방산 전문가를 영입했고 자유한국당은 외교 안보 전문가를 영입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딱 5분이면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오창석의 5분 당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5호 영입 인사에 이름을 올린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잠깐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시죠? 자, 유튜브로 저희 스튜디오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수처인데요. 용수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첫 번째 청취율 조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성원해 주신 여러분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때만 그렇게 선물을 드리는 이렇게 속 보이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는. 네.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오늘 저희가 찾는 청취자는요, 여러분입니다. 그동안 왜 내 이름은 안 나오나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여러분 이름을 그대로 보내주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2글자, 3글자, 4글자, 외국 이름도 좋습니다. 이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름이 특이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건가요? 예. 자, 하여간 이것도 좋고, 근데 닉네임도 한번 소개하고 싶다, 닉네임으로 웃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한도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503의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5시 3분에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네네.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는 길에 저기 성산대교에서 오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그쪽 주의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성산대교 탓을 하시는군요. 아, 성산대교 탓은 아니고, 예. 네. 이게 그럼- 다 용수처장 탓입니다. 네, 하필 시간을 5시 5분으로 해가지고 아, 네, 사람의 마음을 그래요. 한 5시 불안하게요. 20분쯤 하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첫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뭐라고 입장을 밝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정부는 오늘 그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청해부대는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이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작전 지역이 확대가 됩니다. 네. 이 정부는 파견 기한을 한시적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정확한 이 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이 미국이 주도하는 IMSC 그러니까 국제해양안보구상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연히 IMSC의 통제도 받지 않고 우리 군이 단독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독자 파병이라는 것이죠. 다만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에 IMSC와도 협력한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정보 공유 등 이 제반 협조를 위해서 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그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 장교로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파병이 아니라 파견 지역 확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네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면 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네. 일단 파병이 아니라 파견 지원 확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국회 비준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파병을 하려면은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군사들이 이 다른 군사와 이 전쟁을 벌이는 거니까요. 네. 굉장히 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이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고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작년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이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파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 동의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야당들은 국회 비준을 꼭 얻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이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면서도 이 파견 지역, 임무, 기간, 예산 병동 시에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받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정의당에서도 이번 파견 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파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 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압박과 이란과의 친선 관계 그 사이에서 정부가 절충을 찾은 것 같은데 네네. 정의당 등 진보 야당은 국회 비준을 거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되는 그런 흐름으로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네, 그거는 아직 뭐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일단 오늘이 원래 이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갑자기 재판을 미뤘는데요. 이 서울고법 형사 2부 차문호 판사는 이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는 이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라면서 네. 이번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또 드루킹 김동원 측에게 공작을 지시했는지 봐야 하는 우리 사회 선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중요성으로 어느 예단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만 이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 씨로부터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 9일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판결로서 판단을 해야지 뭐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은 좀 이상한데요? 네, 그러니까 판결은 안 나왔는데 일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했다라는
좀 판결도 아니고. 네. 네. 아니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면은 그 드루킹이 했던 그런 부당한 시연회 네네. 여기 이제 김경수 지사가 참여했다는 것이고 결국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근거는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김경수 지사 측은 네네. 킹크랩을 시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 재판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재판부가 이 핵심 쟁점에서 일단 뭐 드루킹 쪽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 둔 셈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더 미룬 것은 이 김경수 지사와 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공동 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둘이 공범이냐? 네네. 이 점을 더 따져야 한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 공범으로 이제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드루킹 시연은 봤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지사 측 입장은 상당히 당혹스럽겠네요. 네, 이 변호인들은 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는데 네. 이 재판부가 11월 9일 시연을 본 것이 맞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면서 이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 설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가 오늘 이 심증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 심증을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 재판부 입장을 보면 이 최소한 이 재판이 5월에서 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도 입장문을 내고요. 이 그동안 해왔듯이 도정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면서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어요. 네, 공소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이 청와대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진 그 공소장입니다. 네. 이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2017년 말 이 금융위 내부 제보를 토대로 유재수 씨의 비위 의혹을 포착을 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즉각 감찰이 시작이 됐는데요. 특별감찰반은 유재수 씨의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한 뒤에 직접 문답 조사도 했다고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특감반이 이 포렌식으로 확인한 유재수 씨의 비리 혐의는 이 금융권 관계자에게 이 골프채를 공짜로 이용받고 그다음에 아내의 골프채 2개를 받은 혐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후 유재수 씨는 특감반의 조사에 불응을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에 당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추가 의혹이 있다면서 감찰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니면은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넘겨서 감찰을 더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여기서 이 조국 전 수석이 유재수 씨가 사표를 낸다라고 하니 더 이상의 감찰은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그것이죠. 네. 이 공소장 주장에 따르면요. 네. 또한 공소장에는 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구체적인 구명청탁 정황도 담겨 있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는데요. 유재수 씨는 이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인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라거나 뭐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거나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이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180도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측은 이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른바 이 친문 청탁과 관련해서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까 이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이 상황을 점검한 뒤에 당시 조국 수석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으로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조국 수석은 박형철 이 반부패 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감찰을 통해서 유재수 씨에 관련된 혐의를 확인을 몇 개 했었는데 그 이후로 유재수 씨의 비협조로 인해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기존에 했던 말을 이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전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부가 이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이 있다. 네네. 이 감찰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어요. 네. 사실 구속영장 그 전담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사법부에서는 아예 검찰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어떻게 대응할지 대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제 개편안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 개편안의 핵심은 직접 수사부서의 축소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그러니까 옛날 특수부죠. 이곳이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고요. 공공수산부, 그러니까 예전에 공안부로 불렸던 곳이 네.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가 됩니다. 다른 검찰청 등을 포함해서 모두 13개의 직접수사부서가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로 전환이 됩니다. 비직제 형태로 운영됐던 조직들도 정리가 되는데요. 이를테면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검의 이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전환이 됩니다. 이 직제 개편안은 이달 28일에 공포 시행이 되고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서 이 차장,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낼 계획입니다. 자, 사실 직제 개편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서울중앙지검 요직의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발탁되느냐. 네네. 여기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예. 초미의 관심을 몰고 있는데. 자, 네. 어쨌든 이 직제 개편만 보더라도 대대적인 인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모레 어떤 인사가 말하자면은 좌천되고 어떤 사람이 중용되는지. 네네. 굉장히 임박했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네, 굉장히 뉴스의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간의 양당 협의체가 가동됐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첫 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이 협의체를 통해서 혁신통합을 이루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당은 협의체 협상창구로 보수재건위원회를 내세웠는데 네네. 여기 위원회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때문에 그 양당 협의체 활동 중에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위원장의 만남도 성사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양당 협의체는 당분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현재 이 보수 중도 대통합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 혁신통합 추진위원회를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네. 이 주요 논의 내용은 신설 합당을 위한 법적 절차 그리고 우리공화당 등 다른 보수 진영 합류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양당 간의 이제 통합이 급물살을 탈지 또 네네. 어느 지점에 가서 또 다시 이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될지 갈 길이 머네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죄송합니다. 예, 금호타이어 사내협력 소속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오늘 광주지방법원 민사 11부가 이 강모 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613명이 계속해서 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해왔는데 이 재판부는 원고 중에 이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이 4명은 이 금호타이어 노동자임을 확인했고요. 네.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그리고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금호타이어와 도급 계약한 이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서 근무를 했는데 법원은 이 사실상 금호타이어가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들을 이제 정규직 고용하라라고 판결을 한 셈입니다. 네. 아울러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이 원고들이 직접 고용했을 경우 받았을 실제 임금의 차액 그리고 실제 받았던 임금의 차액 25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동주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라 추미의 관심사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재밌습니다. 네. 8345번 쓰시는 분, 투뿔 한우, 마블링 한우, 남양주에 사는 이한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한우. 네. 비싼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교통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 구간들 짚어드리겠는데요.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성남나들목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서안함에서 토평까지 14km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이지선 김해 쪽으로는 가락나들목에서 트레일러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부산 나들목에서 가락나들목까지 정체되면서 12분가량 소요되겠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신월천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올림픽대교에서 잠실 철교 사이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차량이 3차로를 막고 서 있어서 뒤로 강동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밀리는데요. 36분 남짓 걸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으로 전 구간이 정체되는데요. 특히 성산대교 방면으로는 전 시간대에 있었던 사고 영향으로 금천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40분 조금 넘게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냈는데요. 네. 하지 않는 추태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또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네. 자, 그나저나 이 라는 표현이 네. 이제 오늘 포털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인데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네네. 필부 또 감남을려 네네. 그때도 호응이 됩니다만. 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외상센터는 정말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였을까? 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아주대 병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국종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국종 센터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보건복지부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 병원이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교수로 살겠다, 총선에 나갈 마음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러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만할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복지부부터 저기 병원에 이르기까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대 병원이 뭐 적자를 감수하고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제는 놓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이게 그냥 교수의 삶을 살래요, 저도. 이번 생은 망했어요. 완전히. 아니, 일각에서는 총선에 나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원내 정치도 못하는데 무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얘기하는 걸 그런 얘기하면 웃으면서 그런 걸 잘하려면 네. 적당히 타협하고 병원하고. 그것도 못하는데. 그거는 위험해서 못하겠어요. 선생님이 저 좋게 봐주셔서 그렇지. 지금 기자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팍하대요. 이국종회가 다른 병원으로 다 그 헬리콥터부터 시작해서 다 예. 외상센터 지원금하고 빼가지고 다른 병원하고 지금 내정해놓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 저 죽어도 이거 안 할 거예요. 한국에서 다시는. 그냥 이거 보직 내려놓고 일반 교수 하면 돼요. 의과대학에서. 내가 죽어도 아주대에서 헬기 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전 안 할 거예요. 김용민 라이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정이 지금 시대 정신이다. 이 사안은 지역구 세습을 넘어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우려의 뜻을 비췄습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부모가 했던 지역구를 바로 물려받는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서도 상당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중 부모가 국회의원을 지낸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문희상 의장의 경우처럼 지역구를 바로 이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까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김혜영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히 이 공정이 지금 시대 정신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네. 자녀가 네. 이 부모의 대를 이어서 네.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되는 게 특히 부모의 지역구를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인데요. 네.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모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의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이렇게 그 지역구를 부모의 직후에 바로 이어받은 경우는 현재 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사안은 네. 이 지역구 한석을 넘어서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진재 의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그 경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 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서 부동산 후속 입법 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거나 네. 특히 투기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점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점차 1가구 1주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12월 16일 날 부동산 그 종합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된 상태를 보입니다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거나 1가구 2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자거나 예. 이런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서 네. 의견이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피력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그 후속 입법 처리 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김용민 라이브. 당신이 검사냐?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선배 검사인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 추진단장은 단순 해프닝이 아닌 것 같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 일종의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황희석 전 단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입니다.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이른바 상갓집 소동. 네. 새로 임명된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직제상 아랫사람인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네.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한 당신이 검사 맞냐? 조국 변호사 아니냐? 조국이 왜 무죄인지 설명하라. 이렇게 좀 거칠게 상갓집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네. 이게 검찰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일인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단순 해프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명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보죠. 그 직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취임을 했을 때 부하 바로 직원이 윤석열 총장이 심사를 막 읽으면서 좀 망신을 준다든지 그 직전에 김모 검사라는 분이 사직을 하면서 김웅 검사. 예, 수사권 조정이 사기극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거나 또 그 전에 주광덕 의원께서 문자를 실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개를 했다고 오히려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데 1년에 이런 좀 일종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심재철이 심재철에게 한 말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비판했는데요. 내용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자고 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두 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씨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그를 보좌했던 사람 김성윤 서울지검장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데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심 부장은 대검 연구관들에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는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곧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나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널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사실이 아니야.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은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볼까.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사실이 아니야.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네, 앞서서 제가 아버지에 이어서 지역구를 곧바로 이어받은 정치인으로 남경필, 김진재 의원 언급했는데요. 남경필 전 의원,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전 의원은 15대 때 아버지인 고 남평우 의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을 쭉 이어갔던 경우고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김진재 의원은 아들 김세연 의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김세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곧바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박승환 의원을 거쳐서 10발대부터 국회의원이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전 의원만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바로 잡습니다.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후배가 선배를 들이받은 검찰 상갓집 소동이 일파만파입니다. 내일 모레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서초동 대검찰청에는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검찰 개혁부터 검찰 인사 관련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 내부의 그 사정의 발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재화 변호사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방송 나오셨어요. 예. 네.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요즘은 본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검찰 개혁, 전 몇 달 동안 국민적 화두였습니다. 자,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뭐 조용해지려나 했는데,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이후로 검찰 내부가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대부분의 검사들은 조용하고요. 일부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윤석열 사단,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사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조직들만 네. 요란하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영 검찰이 네. 정상 검찰로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시대의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가 조용하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인사했던 고위 검사장급들 이들에 대한 그 지금 저항이 목격이 됩니다. 포착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특수부 검사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한 건데요. 이건 뭐 일부에 불과한 거죠. 일부에 불과하다. 네. 원래 원래 검사라는 것은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펜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이 아니라 문인인 거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원래 법률가의 본연의 업무의 그 본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게 칼과 펜을 같이 잡는 것이 비정상적이었는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건데 이것을 뭐 권력이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뺏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잘못된 인식이죠. 김웅 차장 검사 같은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공개 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죠. 김웅 검사는 시대 요구, 국민의 요구를 이제 눈 감아 버린 거죠. 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난 18일 밤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검 간부의 장인상이 치러지던 장소에 검사 한 4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대검 반부패부장과 반부패부 산하의 선임연구관이 말하자면은 언쟁을 벌인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의도된 것인가 계획된 것인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계획되어 있는지 뭐 계획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술김에 본심이 드러난 거로 봐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공직자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이건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품위를 대단히 손상을 시켰거든요. 그 주사를 빙자해서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이 인사한 그 대검 간부들을 향해서 군기 잡기를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윤석열 사단이. 이렇게 또 수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이른바 무력 시위한 거라고 봐요. 무력 시위한 것이다. 의도된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본심이 드러났던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또 기자들도 있는 자리여서 아무래도 이게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지금 뭐
아마 출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요. 예, 양석 쪽. 그러니까 예. 그 사고를 친 거죠. 네. 아마 사고를 친 거를 그 다음 날에 본인이 정말 자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후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보도에 따르면은 좌천하면은 뭐 그 인사 받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항전할 뜻을 밝힌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뭐 항전의 뜻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금 태도를 보인다면 이 공직자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러면 사표를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내일 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데 직제가 다 뜯어 고쳐진 상태입니다. 네. 예, 오늘 바뀐 직제가 공개가 됐는데 이 직제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검찰은 수사에서는 형사부 고소고발 사건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 검찰은 스스로가 인지사건, 특수부 사건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사부 검사들을 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소유지 하는 공판부 검사를 그러니까 능력 없거나 실력 없는 검사들이 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네.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민생 사건인 형사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를 하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법률가의 기본적인 그 임무예요. 네. 그래서 이번 직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로 어떻게 그 인사들이 채워지느냐 이게 또 관심이고요.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대검 과장들을 교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법무부에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우선 그 대검에서 의견서에 보면 아니 본인들이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밖에 없거든요. 그 명분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원한다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직에 맞는 건지 그동안에 그 직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그 인사권자들이 다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판단해야 될 거로 보는데 적어도 이른바 조국 관련 세 가지 수사 부분은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좀 과도하고 이렇게 수사권의 남용의 요소가 좀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권 수사팀 교체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한 사건, 이 사건 등을 담당했던 수사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수사 검사나 부장 검사가 바뀐다 해갖고 그 사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후임 검사가 와서 그 수사를 이어간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그 주관적인 의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대체적으로 특수부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이제 경찰 수사를 이어서 검찰이 수사한 경우에는 무죄 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것은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수사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는다.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2심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안을 보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 김경수 지사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오늘 뉴스를 봤는데 현재는 잠정적인 결론, 최종 결론은 아닌데
시연회를 봤다는 부분을 잠정적으로 이제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변론의 기회를 더 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분을 유죄 심정을 갖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네. 아, 그래요? 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구도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우리는 킹크랩 시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1심은 또 그걸 그것이 이제 지금 재판부는 네. 시연회를 본 것은 있는데 네.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네. 공모 수준으로 볼 것인지 단순하게 그 참관을 일시적으로 참관한 것인지 네. 그 법률 평가를 한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섣부르게 그 유무죄 결론을 내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오랜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재판이 또 이제 미뤄졌어요. 예.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검찰한테 유리할까요? 김경수 지사한테 유리할까요? 그냥 유죄를 단정을 했다면 네. 이렇게 선고기일을 2차례에 걸쳐서 연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건 통상적으로는 그 피고인 쪽에서는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고에게 뭐 이렇게 불리한 정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1심과 다른 판단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변호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이제 통과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과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보완돼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우선 그 제도가 된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미 제도화된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 제도에 그 적응을 해야 됩니다. 7월 달부터 공수처법이 실시될 것인데요. 검찰은 점점 직접 수사를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법률가로서 공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이 그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무인에서 문인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인에서 문인으로. 그래요. 자,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경찰 개혁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은 행정경찰하고 수사경찰이 한 경찰서에서 그대로 혼재되어 있잖아요. 이걸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통, 뭐 보안, 질서 유지, 뭐 이런 부분들, 정보, 이런 부분은 일반 행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행정경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지방자치에 이관하고 수사검사는 자치경찰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서장의 압력이라든지 그거 영향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일반 경찰하고 수사경찰이 서로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선행돼야 할 그런 이미 과제군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분열 속에 이 결국에는 신당 창당을 선언하더니 국민의당을 만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귀국해서 본격적인 정계 복귀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는데 한마디를 하면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도 실용 정당, 그다음에 탈이념 정치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순이 있어요. 일단 중도라는
개념에는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안철수 씨가 그 정치권에 그 정치에 나오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 양반은 그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도대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이념 없는 정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 정당이라는 건 그때 눈치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지금도 본인이 왜 정치하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 건지 이 중심이 여전히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도 혹평을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경찰 개혁, 또 우리가 중대한 어떤 그런 개혁의 큰 강을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특히 그 검사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 집단의 뭐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미 그 제도화 됐고요. 네. 그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뭐 있을 수가 없죠. 네. 적응하지 못하면 나가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